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국이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노원구하고 서초구 문재인 정부 때의 자료는 이게 KB 시세입니다. 예, KB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노원구가 약간 더 올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정부 또는 그냥 뭐 노원구가 더본건 아직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예, 송파구만 드립다 오르는데 뭐 서초구나 강남구도 지금 거의 한 9% 10% 벌써 상반기 때 이미 그죠 올랐는데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더라도 한 15%는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15% 올랐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는 한 50% 올랐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죠. 지금 마포만 하더라도 저희 뭐 임장 가지고 들었지만 한 올해 초에 비해서 한 5억씩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0평대 이제 구축들도 다 20억 넘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근데 예, 강남은 10억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정말 박앤세일이었어요. 정말. 원밸리가 35억, 36억 이런 가격에 초에 거래됐으니까요. 지금은 강 보이면 무조건 60억이에요. 내놓는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난 사이에 2배 정도 오르는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제일 문제가 일단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큰 차이죠. 그죠? 여기 5년 평균이 45,000세대 정도 입주하는데요. 2026년부터 시작하면 8,600세대 정도 입주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서울시하고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건 내년에도 한 2만 세대 입주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공급으로서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논외죠. 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매물하고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매물이 이건 서울의 매매 매물입니다. 6만 건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7만 6천 건 정도인데요. 근접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 시작하기 전에 올 초에 이제 매물이 9만 5천 건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만 건이 날아갔어요. 일단 이 날아간 매물들이 대부분이 어디 있느냐? 강남 쪽이에요. 삭제됐구나. 예, 왜 삭제됐느냐?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되면서 그죠? 맞습니다. 예, 이제 새끼 매물대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걷어들이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또 수요에 크게 요인을 받는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수요는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갭 투자하는 수요도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러 채 사시는 분들, 아까 공시가 1억 같은 거 지방 내려가서 몇 채씩 사고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법인도 많았어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법인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이 집 사는 데는 뭐 취득세도 올리고 그죠, 종부세도 때리고 뭐 이런 거를 했거든요. 지금은 실수요인데요. 실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으면 들어가라. 이것도 사실은 크게 뭐 신경 쓰이는 건 아니에요. 난 들어갈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투자 상담할 때도 보면 내가 집을 지금 만료가 됐는데 팔아야 되겠다. 뭐 팔아야지 뭘 어떻게 움직이니까요.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비워두고 팔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계주공이라는 이런 아파트 파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실거주 수요니까 이게 임차인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있으면 안 팔리거든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뭐 한 1년은 더 남았는데 이러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격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거주 수요가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이미 실거주 수요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든 뭐 다주택자를 막 유주택자는 대출을 안 해준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가 옮기는 분들만 지금 그 수요만 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보셔야 되고요. 광해 통일량은 지금 2,000조가 더 늘었어요.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00조가 늘었는데요. 아마 한 5,000조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죠? 이렇게 돈 풀기를 막 해제끼면 예, 국가 채무 넣으신 거 보세요. 660조에서 지금 풀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 풀면 국가 채무가 한 1,300조 넘거든요. 드디어 이제 1,000조가 나온 예, 천조. 예, 문재인 정부 때의 딱 2배. 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넣은 게 없어요. 국가 채무를. 뭐 잘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 채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500조, 1,700조 막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가 채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예, 본인 때 그냥 할 거 다 하고 아마 갈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기준금리 같은 거는 지금 좀 높은 상황이죠. 네. 뭐 이런 게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입주 물량하고 최근에 주택 수요와 통화량 이런 걸 따지고 본다 그러면 집값 잡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뭐가 안 나오거든요. 공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이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건 좋긴 한데요. 활용해서 하면 한 10년 걸리겠죠. 근데 거기도 다 뭐 민간에서 개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지금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2027년에 28년도에 이제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지나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작하면 택지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2040년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외곽 지역을 이제 개발하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는. 인구도.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LH에서 그죠?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공실이 한 5만 채 되거든요. 그게 다 어디냐 그러면 외곽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도 외곽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돈이 없는데도 외곽을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외곽을 못 나가거든요. 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서울 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외곽으로 나가는 순간 교통비 때문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또 그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2시간씩 걸리면 대부분 또 새벽에 나가야 되는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쪽방이 왜 아직도 있느냐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고시원 잘 되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곽에 공급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지금부터는 택지 개발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아예요? 예, 아예 안 하는 게 맞고, 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뭐 인프라 같은 걸 갖추면서 이제 같이 해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여건 개선 같은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상기 신도시도 저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외부에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교통 여건이 개선돼 있지는 않거든요. 즉, 철도를 연결시킨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 대표적인 도시가 위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하는데 이미 위례 같은 경우는 세대당 뭐 몇 천만 원씩 냈어요. 그 철도 위례 신사선 하는 걸로. 근데 아직도 안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그란 데다가 2040년에 지어놓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이젠 그거는 분양도 공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실도 뭐 기본주택 한다는 동 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지금 공실이 임대주택부터 먼저 그죠? 좀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다 알고 있을 텐데 노무현 네. 정부 때 그런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때 애 폭등 다 알고 있을 건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뭐 반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할 수 있는 게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실용주의자인 건 맞는데 그 실용주의자가 뭐 똑똑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게 시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토제 같은 경우도 한두 달만 참았더라면 안정됐을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걸 참지를 못하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저번에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거든요. 시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끊임없이 오르진 않거든요. 아파트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20억 하는 마포 아파트가 30억이 되는데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단기적으로. 한 25억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뭐 안 가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거래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시장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이 왜곡된 시장이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언젠가는 폭발하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폭발한 게 언제냐? 막판에 견디다 못해가 2021년도에 폭발한 거고. 그때는 20% 올랐어요. 20%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좋은 아파트들은 거의 2배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올랐지. 그때 좋은 아파트들이 거의 2배씩 막 올라버렸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오른 것도 뭐냐 그러면 그동안 안 올랐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투기가 어떤 지금 투기가 어디에 있어요. 다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투기가 있을 수가 없죠. 예. 한 채를 내가 사는 거를 뭐 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떤 걸 투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아야 되는데 그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거든요. 그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더라도 규제가 시장을 이긴 사례는 없어요.